너 보이나 봐봐. 이거 밖으로 나가서 이거 너 관리 잘 안 되나? 됐다. 봐봐. 근데 이거 막 글 못하나? 뭐? 나 이거 좀 꺼야겠다. 막 지금 노학년 때 네. 그러니까 이거 뉴스피드에도 떠? 맞아. 이거 뉴스피드에 떠. 진영아 뭐라고 얘기해볼래? 소리 나오는 네, 여러분 다 들어오셨죠? 얘는 되고 있는데. 네, 그럼 일단은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제는 그 학내 노동자들의 일상과 수쟁영어 과정에서 노학년 때 얘기를 대학로도 송호영 선생님께서 발제를 해주실 텐데 발제문이 없으니까 송호영 쌤의 목소리에 잘 집중을 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국대학노동조합 서울대 지부의 수석 부지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송호인입니다. 반갑습니다. 엄청 부담스러운 제가 맡은 발제문의 제목이 학내 노동자들의 일상과 투쟁 경험 과정에서 노학연대의 의미에 대해서 발제를 해달라고 우리 민정 학생이 요청을 해왔는데요. 제가 우리 지구의 지부장님보다 더 무서워하는 분이 있어요. 송일환 사무국장님이 계시는데 송일환 사무국장님이 저에게 부탁을 하면 저는 거절을 못하는데요. 윤민정 학생이 또 부탁을 하면 또 거절을 못하겠어요. 무서운 문제여서. 그래서 일단 부담을 한가득 또 안고서 발제문을 준비를 했는데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일단 좀 제 목소리가 좀 졸릴 수 있는데 최대한 발랄하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15분짜리라서 좀 걱정이에요. 서울대학교에는 이제 다양한 형태의 비정규직 직원들이 있어요. 청소, 경비, 시설 전기 하시는 분들처럼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 지구에 소속되어 있는 생활협동조합에 계신 분들처럼 자회사 형태에 계신 분들, 그런 비정규직들이 있고, 저처럼 직접 고용은 돼 있는데 총장이 책임지지 않는 직접 고용 노동자이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사무직원인데요. 먼저 이제 학내 노동자들의 일상이라고 해서 이런 다양한 형태의 노동자들이 어떻게 그냥 생활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냥 덤덤하게 이제 좀 글을 썼는데, 아까 동국대 우리 학우분이랑 인천대 학우분들이 워낙 전문적으로 어떻게 보면 저보다 더 노조 활동을 하고 있는 저보다 더 잘 써주셔가지고 좀 걱정이 되는데요. 저는 이제 사무실에서 일을 하긴 하지만 9시까지 출근하는데 일부러 좀 1시간씩 일찍 나와요. 일찍 나오는 이유가 잘 아시겠지만 2호선을 보통 지옥철이라고 하잖아요. 예전에 제 처제도 경제학부에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제 처제와 우연히 지하철에서 마주쳤어요. 출근 시간에. 근데 어디죠? 공천역에서 못 내렸어요. 그리고 한 번을 못 내리고 사람이 워낙 많아서 처제가 꼭 잡았는데 처제가 못 내리고 공천역에서 내릴 필요가 없죠. 미안합니다. 서울대 입구역에서 내리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낙성대역이죠. 낙성대역은 내리는 방향이 또 반대편이거든요. 그래서 비집고 나갈 수가 없어서 사당역에서 둘 다 손잡고 내려서 빙글 돌아서 이제 거꾸로 돌아왔던 그런 경험이 있을 정도로 이제 지옥철을 경험해서 그냥 일부러 1시간씩 일찍 출근하는데, 일찍 출근하면 항상 마주치는 분이 있어요. 근무하는 곳이 27동인데 27동 1층 코를 지나가면 늘 같이 한결같이 마주치는 분이 미화하시는 우리 이번에 이제 직접 고용 전환됐으니까 미화하시는 시설 이제 종사하시는 시설 운영직이라고 해야 되나요?
분이 계시는데 저보다 더 빨리 그러니까 으쓱하고 일찍 나왔는데 저보다 더 먼저 빨리 오셔서 학교를 빛내고 계시는 분이 그분들이죠. 그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사실 그분들의 일을 이제 덤덤하게 얘기를 하면 아침 일찍 나오셔갖고 쓰레기통도 비우고 물걸레질해서 복도도 이제 반짝반짝 빛내고 청소를 하고 계시는데 그것만 하더라도 좀 빠듯해요. 아까 인천대 분이 그러셨었나요? 52명의 노동자분들이 30개의 동을 청소하신다고. 서울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한번 각 대학의 관계자들을 모아놓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자기네 대학의 그 청소 담당하는 구역이 가장 좀 괜찮다 다들 그러는데 실제로 제가 만나본 그 서울대학교 청소 노동자분들을 뵈면 서울대학교가 제일 열악하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자기가 맡고 있는 구역도 물론 해야 되는데 구역을 벗어나서 외부의 일정 구역까지 다 해야 되고 지금 당장 서울대학교 캠퍼스만 둘러봐도 건물이 새로 신축되고 있잖아요. 건물이 신축이 되면 직원을 채용해서 이제 새로운 분들이 거기를 맡아줘야 되는데 사람을 충원하지 않고 기존에 이제 옆동에 있는 분들이 거기까지 추가로 부담해야 되는 그래서 이제 일은 더 많고 뭐 노동 강도가 더 세졌는데 뭐 월급은 오르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일을 하고 계시고 이 얘기를 또 더 하고 싶은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정말 집안일 때문에 연가를 써야 되는데 연가도 하루만 쓰는 게 아니라 며칠씩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도 연가를 쓰겠다고 말을 못하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자기가 없으면 옆에 동을 청소하시는 분들이 자기 대신 일을 해줘야 되는데 사람이 없다 보니까 옆 동에 청소하시는 분들도 자기 일만 하는데도 벅찬데 며칠씩 자기 업무를 대신 맡아서 해줄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겨우 하루 정도 염치 없지만 옆에 동에 청소하시는 분에게 부탁을 해서 청소하는데 그마저도 보통 이분들 같은 경우에 아침 일찍 청소하러 이제 나오시기 때문에 새벽같이 나오시기 때문에 오후 3시 정도면 퇴근을 하세요. 근데 그 다음날 연가를 본인이 써야 되기 때문에 3시에 출퇴근도 못하고 오후 늦게까지 또 남아서 매일 어느 정도 이제 할 분량까지 다 끝내놓는 거죠. 화장실에 휴지도 좀 채워놓고 그동안 이제 오후 3시 정도까지 이제 뭐 아니면 4시, 5시까지 휴지통이 좀 채워져 있으면 휴지통을 하고 싶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매일 그 옆동에 계신 동료분이 자기 일을 도와주는데 조금이라도 수고를 좀 덜기 위해서 그래야 자기 마음이 좀 덜 불편하니까 그런 식으로까지 이제 좀 인원 충원이 많지 않아서 겨우겨우 연가도 쓰게 되고 하루하루 일을 많이 하게 되고 특히 이제 뭐 가을 겨울이 되면 일이 더 많죠. 가을이 되면 아마 여러분들 가을 되면 어떤 우리 청소하시는 분께서 어깨에다가 이렇게 뭐 모터 같은 거 메고 그 바람 부는 거 있죠. 윙 하고 아침마다 이렇게 매는 게 있어요. 바람 불어갖고 그거를 예전에는 그 낙엽을 일부러 이제 손으로 다 일일이 다 비질을 해서 이제 모아놨는데 요즘 장비가 좋아져갖고 그걸로 이제 다 낙엽을 다 모으죠 일부러. 저는 일부러 그분들한테 그랬어요. 아니 가을의 정취를 좀 느끼려면 낙엽도 좀 밟아보고 낙엽이 있어야 가을이 왔으면 좀 느끼고 할 텐데 굳이 낙엽을 다 없애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작업을 하는 게 자기 청소구역을 다 마무리해놓고 추가로 그런 업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가을에 되면 더 바쁘고 겨울이 되면 눈이 좀 오면 눈도 다 치워야 되기 때문에 또 바쁘죠.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일이 너무 많은데 최근에 이제 아까 인천대에 계신 분이 안 계시는 계시군요. 얼마 전에 서울대학교 간접고용 노동자분이 직고용으로 전환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전환되신 분들이 서울대학교 직원증을 발급을 받아서 목에 걸고 기념사진을 찍고 해서 너무 이게 좋았는데 그분들 말씀으로는 이제 여러 루트로 여쭤보면 직접 고용이 돼서 정규직이 됐다고는 하는데 바뀐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얘기를 가장 많이 들었어요. 실제로 얼마 전에 서울대학교 발전협의회에 위원으로 참석을 했는데 서울대
서울대학교의 관리 직원이라는 분들이 이 청소 경비 시설 전기 노동자분들에게 직고용으로 이제 전환이 됐으니까, 무기각직으로 전환이 됐으니까 이분들을 보고 정규직이라고 호칭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이제 막 제가 적어도 느끼기에는 마치 그 놀리는 것처럼 정규직 선생님들이라고 하는데 분명히 선을 긋더라고요. 정규직인데 법인 직원이라는 사람들이 또 따로 있는, 그러니까 서울대학교에서만큼은 정규직원은 법인 직원밖에 없다. 그러니까 직접 고용이 돼서 무기계약 직원이 되더라도 그냥 말만 정규직이지 정규직이 사실상 아니거든요. 근데 무늬만 정규직이 돼버린 거죠, 이분들 같은. 그래서 그 인천대 사례도 그렇고 서울대 사례도 그렇고 그냥 직접 고용으로 전환이 돼서 무기계약 직원이 되는 거에서 그치지 않고 그 다음에 할 일이 너무 많다. 근데 이 부분을 잘 모른다. 당장 학생분들도 그렇고 다른 직군의 노동자들도 사실 다 끝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근데 그래서 그 부분들이 좀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협에 계신 분들의 사례들을 좀 얘기를 해보면 당연히 이제 생협에 계신 분들도 아침 일찍 나오세요. 왜냐하면 아침 일찍 학생들의 그 아침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식재료를 다 처음부터 다 다듬고 음식을 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만드는 작업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아침 일찍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아침 일찍 나오고 최근에 또 우리 성낙인 총장님께서 최근이 아니죠. 천원의 학식을 시작을 하면서 이제 학식을 이용하는 여기 학생회관의 학식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져서 한 2배 정도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은 또 일찍 나오기도 하지만 업무량이 늘어나고 일이 많아졌죠. 노동 강도가.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분들 사례를 이제 좀 소개를 하자면 학기 초가 되면 이제 파스도 붙이고 진통제도 맞고 진통제도 이제 먹죠. 타이 어쩌고 하는 그런 것도 좀 먹고.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임시 방편인 거죠. 좀 지나고 나면 그것도 약발도 안 들면 병원에 가서 이제 스테로이드제의 주사를 관절에 맞기도 하고. 이제 너무 아파서 이제 주사라도 맞으려고 병원에 좀 가면 이제 좀 이런 얘기 좀 듣기 싫은 소리를 하죠. 당신이 자리를 비워버리면 그 자리 누가 메우냐고, 사람도 없는데. 근데 아파서 병원에 가려고 하는데도 이제 눈치를 봐야 되는 상황인 거고. 그 다음에 가장 최근에 있었던 일을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얼마 전에 이제 식당 어느 파트에서 이제 식자재를 무거운 거, 이제 아무래도 인원수가 많고 무거운 식자재를 많이 드는 업무를 해야 되는데, 그분이 식자재를 들다가 허리를 이제 삐끗한 거죠. 그래서 이제 산재 처리를 해달라고 신청을 했는데, 산재 처리 심사를 하다가 그게 기각이 됐어요. 기각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 정상적인 사업장이라면 이렇게 해야 되겠죠. 우리 사업장을 위해서 일을 하다 다쳤으니까 만족스럽지 못하겠지만 일정 부분의 금액을 우리가 지원해 줄 테니까 충분히 치료를 받고서 이상 없이 일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회복이 되면 나오셔서 복귀하시라, 직장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이제 병가 제도인데, 생활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병가 제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급으로 휴식을 해야 돼요. 무급으로. 그러니까 생협사무처에서는 이게 돈이 없다는 이유로 돈을 안 줘요. 그리고 그냥 아프니까 그냥 혼자 쉬라고 해요. 사실상 그냥 말 그대로 휴직인 거죠. 쉬니까 일을 안 하니까 돈도 안 주는 거. 그러면 이제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이야 웃으면서 얘기를 하지만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식솔들이 있는 상황이라 그러면, 아파서 병원에 다니면 병원비를 내야 되는데 소득은 없고 그런 상황이죠. 돈은 계속 나가야 되고, 우리에게 학비도 내야 되고 용돈도 줘야 되고 하는데 참 눈앞이 깜깜하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정도까지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사무 직원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면, 계약 직원들이 좀 제일 겁나는 시기가 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이랑 4월달이랑 10월달이에요. 왜냐하면 계약 기간이 종료가 다가오는 시점은 뭐 말 안 해도 잘
4월하고 10월은 좀 의아하실 수 있는데 4월하고 10월이 왜 그러냐면 정규직들의 정기 인사 발령이 나는 시점이에요. 4월 1일자와 10월 1일자가. 그래서 정기 인사 발령이 나면 어떤 일이 각 학부의 사무실에서 어떤 일이 공통적으로 일어나냐면 정규 직원들이 자리가 비워지니까 다른 정규 직원들이 와서 채워주잖아요. 그러면 기존 직원들이 하던 거를 새로운 직원들이 하면 되는데 대부분 다 못하겠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전임자가 하던 업무가 일이 많다. 첫 번째가 이유가 그렇고,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자기는 여기 와서 처음 해보는 일이기 때문에 일이 익숙치 않으니까 당장 익숙해질 때까지만이라도 업무를 좀 줄여달라. 그렇게 해서 그 줄여진 업무는 당연히 이제 비정규 직원들에게 부과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사무장이라는 사람은 이제 희망을 잃지 않도록 이런 얘기도 한마디 해줍니다. 당분간만 좀 일을 하라고. 그러면 저분이 일이 익숙해질 때쯤 되면 업무 분야 다시 해줄게 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러면 뭐 계약 직원들이나 아니면 무계약 직원이라 하더라도 그런 제의가 사무장으로부터 오면 거절할 수가 없죠. 그러면 사무장에게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뭐 그렇게 얘기하면 사무장이 이런 얘기를 해요. 홍길동 씨 이번에 점수 좀 땄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얘기를 들은 당사자는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내가 못하겠다고 얘기를 해버리면 제 계약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이런 불안을 가지고 이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을 자꾸 이제 거부를 못하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업무가 계속 늘어나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사무실에서 업무량을 이제 파악을 해보면 어느 순간 정규직들보다 업무가 너무 많아지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냥 또 좀 어이없는 그런 에피소드를 좀 소개를 해드리면, 그렇게 새로운 직원이 발령을 받아서 행정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제가 정규 직원이에요. 여기가 이제 비정규 직원이고, 바로 이제 칸막이 하나 두고서 옆에서 근무하고 계시는데, 제가 업무를 할 때 이렇게 막 혼자 중얼중얼을 해요. 학생들이 초안지를 들고 왔는데,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이렇게 그냥 일부러 큰 소리로 그냥 자기 혼자 그냥 되뇌이면 그냥 그 정도인데, 일부러 들으라고, 옆에 소리 들으라고, 옆에 사람 들으라고, 일부러 크게 해요. 그러면서 이제, 슬쩍 좀 있다가 슬쩍 물어봐요. 자기야, 초안지, 왜냐면 여직원이었고 여직원. 그래서 이제 나이가 더 많은 정규직이었고 20대 비정규 직원. 그분의 에피소드를 이제 말씀을 드리면, 자기야, 학생이 초안지 들고 왔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나 아무것도 모르겠어. 이렇게 하면 비정규 직원은 자기가 하던 업무를 멈추고 규정 막 찾아보고서 알아봐 주던가, 아니면 기존의 전임자가 어떻게 했는지 공문을 찾아봐가지고 알려주던가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일을 도와줘요. 그러다가 이제 그분이 그래, 홍길동 말고 그 여직원을 지칭할 만한 뭐가 있을까요? 홍길순 씨라고 할게요. 나 홍길순 씨 때문에 너무 위기를 잘 모면해서 하면서 너무 고마워라고 해요. 그러다가 며칠 뒤에 교수님이 내려오세요. 저보고 정규직원 보고 업무를 어떻게 이따위로 처리를 하시냐고 막 내려와서 뭐라고 해요. 그러면 이분이 당황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교수님, 그거 우리 홍길순 씨가 그렇게 하라고 시켰어요 라고 이 사람 핑계를 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그러니까 자기 업무가 손에 익질 않아서 잘 모르면 물어볼 수도 있어요. 옆 사람이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결국은 어쨌든 자기 업무잖아요. 자기가 책임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러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언정 결국은 자기가 판단을 하고 그 책임을 져야 되는데, 도움을 받았는데 그거를 이제 계약 직원한테 떡 넘겨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나중에 저희가 비정규직 투쟁할 때는 학부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들은 정규직보다 업무 능력이 떨어지고, 정규직들은 공채를 통해서 채용이 돼서 업무 능력이 이만큼 좋은데, 비정규 직원들은 공채로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이라서 업무 능력이 떨어지고, 그런 해명을 들었을 때 정말 허탈한 기분이 들었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좀 많이 좀 답답해요. 제 스스로도.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 생활을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사무실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처음에 이제 대학노조 서울대 지부에서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대상으로 이제 그 노조가 필요하니까 노조에 가입하시라고 간담회를 시작을 했어요. 2014년에. 그때 가입을 하셨던 분들이 대략 한 50여 명 남짓 되는 인원이었어요. 그래서 무기계약 직원들로만. 서울대학교의 당시 무기계약 직원이 대략 한 500명 정도였으니까 10분의 1 정도만 가입을 한 거죠. 그래서 사실 그때도 저가 그때 같이 가입했던 초창기 멤버이기도 했는데 이 인원 가지고 어떻게 노동조합 활동을 해야 되나 좀 난감한 시점이기도 했었어요. 그러다가 비학생 조교분들 문제가 이제 터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당장 무기계약 직원들 선생님들한테는 이렇게 설득을 했죠. 우리는 어쨌든 고용 안정이 돼 있지 않냐. 우리는 어쨌든 고용 안정이 돼 있고 당장 비학생 조교분들은 당장 내년 2월 말이면 계약 종료가 된다고 해서 학교에서 다 고용 완료라고 해서 다 자른다고 한다는 소문이 지금 팽배해 있는데 이분들부터 먼저 도와주고 그 다음에 같이 그분들이 고용 안정이 되면 같이 이제 싸워서 힘을 합쳐서 싸우게 되면 인원도 훨씬 더 많아지게 되고 좀 시너지 효과도 있지 않겠냐라고 해서 비학생 조교분들 고용 안정을 위해서 싸우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분들한테 비학생 조교분들한테 이제 찾아가서 노동조합이 있다. 당신들의 그 고용 안정을 해결해주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로 노동조합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또 이분들한테도 법적인 쟁송도 있다. 그리고 정규직 노조, 지금 서울대 노동조합이죠. 정규직 노동조합에도 노크를 해보시라라고 했을 때 정규직 노동조합은 그때는 가입을 전혀 받을 생각도 없었고 그다음에 법적인 쟁송하고 남은 게 대학노조 서울대 지부에 가입하는 거를 이제 저울질하고 있었을 때 비학생 조교분들은 이제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게 좀 더 낫겠다. 같이 모여서 투쟁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단체로 서울대 지부에 가입을 하셨죠. 그래서 이제 투쟁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 가장 힘들었던 게 그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학사행정 조교들은 5년, 실험 조교들은 7년, 계약 끝나고 나면 그 임기가 만료되는 거 다 알고 들어오지 않았냐. 그러니까 그리고 알고 들어왔는데 고용 안정을 뒤늦게 와서 해달라고 하는 건 욕심 아니야? 이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가 학교 측 고위 관리자들의 논리가 그거였어요. 고용 안정을 해줄 테니 임금 삭감을 받아들여라. 그리고 이거를 홍보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마치 비학생 조교 노동자들은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5년, 7년 계약이 끝나고 나면 해고가 되는 걸 알고 들어왔으면서 고용 안정을 해주겠다고 전향적으로 입장을 바꾼 학교 당국이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임금 삭감을 전혀 안 하겠다는 그런 욕심쟁이 집단으로 이렇게 인식이 되고 있었다는 게 너무 힘들었었어요. 이 당사자들이. 그래서 사실은 그때 자칫 좀 어려웠었는데 다행히 2016년 12월 달이었죠. 2016년 12월 달에 연구부총장님도 그렇고 교무처장님도 그렇고 비학생 조교들 고용 안정하겠다라고 공식적인 자리에서 발표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언론도 막 기사화되고 서울대학 비학생 조교들 고용 안정 된다더라 라고 기사화가 되고 막 우리는 너무 신났죠. 그때 빗소리 학생들 이렇게 그 연말에 송년회 할 때 모셔갖고 막 같이 막 웃고 막 그랬었는데 이제 고용 안정을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그 다음 단계로 그런 고용 안정을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에 대한 논의가 남아 있었는데 그때가 2017년 1월 달이었어요. 1월 달에 논의를 시작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가장 염려했던 게 그거였어요. 17년 1월에 고용 안정에 대해서 이제 교섭을 시작을 하는데 17년 1월, 17년 2월 이렇게 두 달이 지나고 나면 비학생 조교분들이 5년차가 되는 분들이 있어요. 33명이. 고용한 5년, 만 5년이 되는 2월 28일 날짜에
혹여나 해고가 될까봐 교섭 자리에서 우리는 그게 가장 염려가 된다. 해고를 안 시키겠다는 약속을 해달라. 뭐 간단하게라도 각서 같은 걸 좀 써서 비학생 조교들 2월 28일 날 33명 그 해고를 안 시키겠다는 각서를 좀 써달라고 교섭 자리에 요구를 했는데 그때 교무과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해고 안 시킬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네, 그렇게 얘기를 했다가 믿고 그러면 그 교섭을 계속 했는데 결국은 2월 28일 날 해고가 됐죠. 그래서 당장 3월 1일은 이제 휴일이니까 3월 2일 날 어린이집에 등원을 시키려고 준비를 했던 얘기하시죠. 엄마를 멘붕이 왔죠. 갑자기 서울대학교 직원들만 서울대 어린이집에 보낼 수 있는데 하루아침에 자기 아이를 등원시킬 수 없는 상황인 거고 그 다음에 자기가 해고가 된 상황인 거고 항의하러 우정관에 갔더니 3월 2일부터 나오지 마시라. 나오더라도 일을 안 시킬 거다. 일을 안 하니까 월급도 줄 수 없다. 그래서 그거 해고 아니냐라고 했더니 또 해고는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런 배변을 교무과장이라는 사람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 그래서 이제 당장 비학생 조교분들이 그때 당시 교무처, 그러니까 조교들을 관리하는 부서가 교무처거든요. 교무처가 당시에 이제 그때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대학 본부 행정관은 학생들이 전부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교무처는 그 우정관에 서를 잡고서 이제 임시로 근무하고 있었던 상황인데 교무처에 항의를 하기 위해서 우정관을 전보를 했었죠. 그때 우정관에 전보를 했을 때 지금 많이 길어졌습니다. 이 노학년 때 이전에 얘기를 합니다. 이 노학년 때의 힘. 그때 그 가장 힘들었을 때 사실 아까 얘기했었죠. 이게 욕심쟁이라는 그 인식 때문에 너무 힘들어했을 때 우리가 이렇게 주장하는 게 과연 옳은 일인가 막 힘들고 그랬을 때 우정관에 이제 모여있던 조합원들이 3, 4, 5 이제 카톡 같은 걸 이제 공유하면서 막 여기저기서 웅성웅성대면서 되게 막 좀 약간 좀 상기된 목소리로 이제 얘기하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 우리 학과 학생들이 우리 지지한다고 자보를 붙였다는 거예요. 농생대 학생들, 인문대 학생들, 자연대 학생들, 공대 학생들 이게 단과대지만 무슨 학과를 제가 다 외우고 있질 않아서 학부 학생들이 학생회에서 지지한다는 자보를 막 여기저기 붙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막 기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장 짜릿한 경험이 뭐였었냐면 그때도 아마 그 민정 학생이었나요? 아니면 또 다른 학생이 있었어요. 점거를 하고 있는 학생, 그 다음에 그러니까 실제로 점거 안에서 이제 투쟁하고 있는 학생도 있고 밖에서 이 학생들을 응원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었어요. 근데 밖에서 응원하고 있는 학생들이 비학생 조교분들을 응원하겠다고 이제 연락이 와서 실제로 우르르르르 해가지고 우정관에 찾아왔을 때 그때 정말 짜릿했었어요. 그러면서 이게 우리가 뭔가 그 잘못된 요구를 하는 게 아니구나. 우리가 요구하는 게 당연한 요구구나. 이게 너무 이게 힘이 됐었던 그런 경험이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노동조합이고 비학생 조교들만 일하는, 그러니까 투쟁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학생들도 지지하고 응원하고 있는 상황이구나라고 힘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가 한 2주 정도 이제 농성을 하고 농성을 푼 다음에 농성을 풀고 나서도 되게 일이 많았어요. 총장 총장을 추격하는 조도 편성을 해가지고 이렇게 서로 이제 그 핸드폰으로 이제 연락을 하면서 총장님 반사에서 나오셨다. 이렇게 그래서 어디죠? 포스코 있는 쪽 체육관 운동하러 가신다. 그럼 이제 체육관 앞에서 우리 비학생 조교분들 서 있어서 앞에서 이제 피켓팅도 하고, 자, 체육관 운동하고도 나오셨다. 이제 본부로 가시려나 보다. 그러면 이제 후문 쪽에서 이제 피켓팅도 하고, 본부 행정관 쪽에서 이제 피켓팅도 하고, 이렇게
정말 이렇게 막 해외 가면서까지 싸움을 좀 지지부진하게 좀 많이 했었는데 그래도 힘을 얻었던 게 그 학생들이 지지해주고 방문해주고 했었던 경험들 그걸 잊지를 못하고 힘을 받아서 결국은 5월 29일 날 그 고용안정 활약서를 쓰기에 이르렀죠. 이 학생들이. 사실 이게 노학연대라는 주제로 그 요청을 발제를 해달라고 요청을 참 난감했었어요. 이렇게 앞에서 일부에 했었던 분들이 너무 잘해주셔서 전문적으로 저는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싶었는데 좀 덤덤하게 이런 경험들을 좀 소개해드리면 오히려 학생분들이 더 공감하고 그 이해를 쉽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사례를 좀 길게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사실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직고용이 됐다고 해서 정규직이 된 게 아니고 비학생 조교분들이 무기계약 직원이 됐다고 해서 정규직이 된 게 아니거든요. 지금도 비학생 조교분들 같은 경우에는 할 일이 정말 많아요. 그 육아휴직을 신청을 했는데 보통 육아휴직을 3개월을 유급으로 이제 받는데 2개월밖에 유급으로 받지 못했고 그다음에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그 빈자리를 임시고용직으로 이제 충원을 해줘야 되는데 정규직들은 200만 원의 기간부담금까지 플러스해서 예를 들어서 220만 원을 대학 본부에서 지원을 해주지만 이 비학생 조교분들이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똑같은 200만 원이지만 기간부담금을 빼고 지원을 해줘요. 그러니까 180만 원만 지원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정규직의 빈자리를 채우는 분들은 220만 원을 받는 거고 비정규직의 빈자리를 채우는 분들은 180만 원을 받는 거죠. 대체 인력. 그러니까 되게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육아휴직 자리를 채우는 분들인데 정규직을 채운다고 해서 220만 원을 받는 거고 비정규직을 채움으로 해서 180만 원을 받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차별이 아직도 존재를 하고 있어요. 이게 불과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무기계약 직원이 됐다고 해서 정규직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인천대에 계신 분들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고용안정이 된 이후에 또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무늬만 정규직이 아닌 진짜 정규직이 되기 위해서도 할 일이 많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학생분들과 지속적으로 연대를 해서 투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긴 얘기 들어주셔서 선생님 발제 잘 들었고요. 좀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비정규직을 향한 좀 차별들을 덤덤하게 잘 얘기를 해주신 것 같고 막 저도 최근에 저희 과사 선생님이랑 같이 뵀는데 과사 선생님이 그런 말을 하셨어요. 서울대 이번에 무기계약직 전환되고 솔직히 임금도 삭감당하고 고용 승계도 안 됐는데 그래도 다른 대학들에 비해서 그나마 여기가 처우가 좋아서 참고 다닌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말을 들으면서 진짜 다른 대학은 얼마나 더 처우가 안 좋을까 이번에 우리도 무기계약직 됐다고 사실 임금만 삭감된 게 아니라 고용 승계도 인정을 못 받아서 이제 투쟁 이후로 단 몇 개월 근무한 걸로 인정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잘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빠르게 다음 발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발제는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에서 김태석 교수님께서 21세기 한국대학에서 노학연대란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사실 제가 여기 조그맣게 준비된 페이퍼에 이렇게 주저주저 써놓긴 했지만 사실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거를 통해서 그냥 그 자체가 사실 굉장히 생생한 살아있는 경험이자 의미 있는 그런 움직임이라고 생각이 와서 들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 그렇게 많이 구체적이지 않지만 또 다른 사례로부터 우리가 의미를 추출해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경험들을 반추해보고자 유럽 사실 유럽뿐만 아니고 미주 대륙 그리고 아시아까지 휩쓸었던 육파운동을
통해서 어떤 그 경험들을 통해서 어떤 의미를 추출해 볼 수 있을지를 또 같이 고민해 보고자 얘기를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올해가 그 50년이 되는 해이기도 해요. 사실 공교롭게도. 그리고 시기적으로도 5월, 6월이 피크였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과연 이제 학생운동이 어떤 요구들을 했었고, 그리고 노화연대라는 차원에서 어떤 경험들을 했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중심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워낙 이게 연구물들도 많고 저작들도 많고 논문들도 많아서 관심이 있다면 뭐 직접 찾아보시고 구체적인 내용들은 뭐 스스로 이제 찾아보셔도 될 것 같고요. 저는 다만 그 당시 학생들이 어떤 요구들을 했는지를 몇 가지 지점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그 대학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부분들을 요구를 했었죠. 그래서 이제 그 핵심적인 문구가 사회의 어떤 생산의 지속적인 향상을 보장하는 지식을 산출하는 데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 더 나아가서 기존의 사회적 관계에 의문을 제기하고 학문적 비판이 정치적 영향을 갖게 한다. 이런 주장을 학생운동 진영에서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죠. 다시 말하면 그 당시에 이제 한참 이제 산업자본주의 부흥 시기에 자본주의의 자본주의의 생산에 재생산을 공모하는 그런 지식들을 대학이 생산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자각들을 하고 있었다라는 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요구를 했던 것이 자주관리인데요. 셀프 매니지먼트인데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어떤 행동을 함에 있어서 기획을 남이 해주고 위에서 해주고 나는 실행만 하는 그런 소외된 노동이 아니고 내가 스스로 기획하고 내가 스스로 집행을 하겠다, 실행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선언인 거죠. 그래서 어떤 정치, 외부 권력으로부터 완전히 독립적으로 학생, 교수, 대학의 노동자들이 이런 것들이 스스로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주장을 당시 프랑스 학생회에서 선언으로 이끌어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그 경제적 종속 상태에서 해방. 여기서 이제 핵심적인 요구는 바로 연구 보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는 공부만 하는 지식을 전수하고 습득하는 것이 아니고 그 자체가 하나의 노동이다. 노동이기 때문에 이거는 응당 보수를 받아야 되는 그런 노동이다라고 하는 주장을 했었고요. 더 나아가서는 엘리트 양성 체제로서의 대학을 비판을 하는 데까지 나갑니다. 그래서 어떤 전문가, 관료, 엘리트만을 생산하는 그런 교육을 거부하고 보편적인 누구에게나 노동자들에게도 열려있는 그런 대학이 되어야 한다는 요구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좀 핵심적으로는 이제 대학 개혁에 대한 요구를 했었던 거고 당시 학생운동 진영이. 그리고 이거는 이제 비용에 대한 문제, 그리고 의사결정 과정에서 학생을 참여해달라는 요구, 그 요구를 넘어서 당시 이제 대학이 주로 맡고 있었던 역할, 어떤 전문가를 생산하고 관료를 생산하고 엘리트를 생산하고 더 나아가서 관련된 지식까지 생산하는 것에 대한 비판, 이런 요구들을 했었던 거고. 그래서 이게 실제로도 어떤 독일이나 프랑스에서의 그런 실험들, 대안적인 어떤 대학에 대한 실험들도 나타났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학생운동이 이렇게 이제 좀 선도적으로 그런 권위주의와 관료주의에 대한 비판을 하고 나서니까 그것이 노동운동에까지 사실 영향을 미쳤죠. 당시 이제 프랑스적 맥락에서 어떤 대두하고 있었던 그런 자본주의적 지배, 그리고 권위주의적인 지배에 대해서 현장 노동자들이 어떤 거부감을 느꼈던 거고, 그런 이제 어떤 움직임이 실제로 나중에 파업을 한 달 가까이 프랑스에서 파업을 진행하면서 관료들이 없이도 우리가 스스로 기획을 하고 생산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점, 그걸 실제로 보여줬던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68운동은 사실 대학개혁에 대한 요구에서 출발을 했지만 사실은 사회 전체적으로 시스템을 바꾸자라고 하는 그런 요구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라도 학생뿐만 아니고 노동자들도 함께 연대를 해야 된다라는 하는 그런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과 노동자 물론 계층적인 차이는 있지만 억압, 배제, 소외라는 그런 동일한 문제점을 안고 있고,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지 대학 내에서의
저항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사회구조 근본적인 변혁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런 이제 공통의 어떤 인식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편 사실은 좀 더 들어가 보자면 어찌 보면 굉장히 이게 좀 엘리트주의적인, 그러니까 당시 학생운동 지도부에 국한해서 얘기를 하자면 엘리트주의적인 인식도 사실 있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각종 이제 그 당시 인터뷰나 아니면 뭐 기사들을 찾아보면 이 학생운동 리더들이 여전히 우리 산업자본주의 하에서 노동자들은 어떤 계급적인 의식이 약하고 체제에 굉장히 순응하는 그런 미성숙한 존재다라고 하는 인식들이 굉장히 대놓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노동계급이 더욱더 혁명적인 지식인을 필요로 한다라고, 그래서 그 역할은 우리 학생운동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일종의 뭐 전의의식이랄까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것들이 어떻게 현장에서 나타나냐면 파업 이전부터 학생운동, 프랑스 학생운동에서 기층 노동운동 현장에 세포조직처럼 침투를 해서 현장 문제를 의식화를 하죠. 당시 사실은 주류적인 어떤 노동자, 조직화된 노동자들의 중심 조직이었던 노동총동맹, 우리 시각에 하면 이제 민주노총이 될 텐데요. 사실 여기가 제일 반개혁적인 집단이기도 했었죠. 그리고 이것과 연결된 프랑스 공산당. 그래서 이들이 오히려 급진적인 운동을 항상 제어하려고 하고, 이 경총 같은 혹은 우리 정경련 같은 사용자 집단이나 정부와 끊임없이 뒷거래를 해서 타협안을 내놓고 이런 움직임을 보였다면, 사실 한 달이라는 기간 동안의 파업을 이끈 것은 사실은 기층 노동자들이었다. 그리고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어찌 보면 학생운동의 어떤 그런 선도적인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가능했던 점도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요컨대 68운동이라는 것이 굉장히 급진적이고 근본적인 대학개혁이라는 것을 외쳤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것을 통해서 근본적인 사회 변혁을 꾀하려고 했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노동자들과 함께 변혁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여겼다라는 점이 사실은 우리가 좀 이렇게 포착해야 될 지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의미들을 놓고 오늘 이제 우리가 이 노인 지점을 봤을 때, 사실 이 당시와 비교했을 때 여러분들이나 아니면 다른 대학, 어쨌든 전반적인 대학생들이 경제적 이익으로부터 사실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처지가 아니죠.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노동운동을 주도할 전이가 될 수도 없어요, 사실. 네.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 뭐 70년대, 80년대 학생운동처럼 어떤 도덕적인 발로 지식인 운동스러운 그런 운동은 사실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 여러분들, 우리 어떤 깨어있는 주체다. 그래서 우리가 노동자 계급을 어떻게 그들을 의식화해서 이끌고 나가야 된다. 이런 운동은 사실 더 이상 가능하지도 않고 그래서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지금 발 딛고 서 있는 현실에서 천착을 가지고 하나 차를 나올 때만이 운동 자체도 가능하고 오늘 이 주제인 노학년대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제 생각인데요. 그런 점에서 볼 때 오늘날 이제 대학 사회에서 사실 그동안 학생운동과 지식운동이 주류였다면 새로운 모순 그리고 새로운 갈등이 나타나고 있고 그와 관련된 주체들도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는 교수 사회가 뭐 일부 좀 소신 있는 몇몇 아주 극소수를 제외하면 강구한 기득권 집단이 되어버렸고요. 그리고 그들이 사실 대학을 거의 다 좌지우지하고 있죠. 지배 권력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균열을 내는 주체들이 최근 몇 년간 새로 등장을 하고 있다는 점이 좀 의미 있는 지점인 것 같아요. 오랫동안 공공연히 자행된 교수의 손풍력 그리고 갑질에 더 이상 당하지 않겠다면서 최근에 이제 노동조합까지 결성한 대학원생들과 조교들이 있죠. 네. 그리고 실제 사용자인 대학의 외면과 그리고 마름격인 용역업체의 횡포에 맞서서 치열하게 싸우는 상당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최근에 몇 년, 이제 2, 3년 됐죠. 응대에서 시간강사 해고가 벌어지자 그에 맞서서 치열하게 싸웠던 시간 강사들도 있고요. 결국에는 이렇게 억압
과정하고 소외된 주체들이 나설 수밖에 없다라는 점. 그리고 그들이 즉 학생과 대학원생, 시간강사, 비정규직 노동자가 중심이 되어서 대학을 민주적이고 평등하게 만드는 일이 곧 대학 개혁이자 노학연대의 출발점이 될 수밖에 없겠다라는 거죠. 그 과정에서 이제 아까 앞서 소속 부지부님 말씀하셨지만 정규 직원들의 이 갑질도 사실 어마어마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들을 고용 안정이라고 하는 그 좁은 틀에 가둬놓고 일종의 마름벽으로 굴리는 거죠. 그래서 저희도 이제 저희 학교 이제 분해가 있는 학교들이 있으면 임금 협상 같은 경우를 하다 보면 학교에서 그들을 내보내요. 그래서 저희랑 싸우게 만듭니다. 해봐야 뭐 사실 1,000원, 2,000원 가지고 임금 깡내 만에 이렇게 올리내 만에 이렇게 싸우는 건데 그 피곤한 이 논쟁의 대상이 학교의 정규 직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고용안정이라는 틀 내에서 학교 측의 입장을 대변하는 그런 노동자들이 되어버려서 사실 이들도 어찌 보면 우리가 극복해야 될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전선들이, 그래서 새로운 주체들이, 새로운 갈등선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에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최근의 대학의 움직임들을 우리가 거칠게 뭐 기업화 내지는 뭐 학문적으로는 뭐 아카데믹 캐피탈리즘이라고도 하던데, 그러니까 그렇게 정의를 한다면 최근에 서울대에서 일어난 일들은 정확하게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죠. 여기는 이제 법인화부터 시간 강사들 해고하고 비학생들도 해고하고 시행캠퍼스 건립하고 한국 대학 중에 최대로 외부 업체들이 각종 업체들이 입점해 있는, 그리고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이 더 많은, 그 뒤에 이제 4페이지 맨 4페이지 표를 보시면 이게 이제 당시 감사원에서 지적받은 사항인데요. 좀 허점이 있습니다. 무기계약직 477명은 사실 이쪽 오른쪽으로 옮겨져야 되죠. 네, 그렇게 치면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차이가 더 벌어집니다. 이게 불과 2년 전 수치니까 지금 아마 이제 이게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거예요. 어쨌든 간에 당시 감사원에서도 지적을 받았다는 점. 무리하게 정당한 사유 없이 비정규직이 너무 많이 쓴다. 그리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에 부당한 차별이 있다. 이를테면 아까 말씀하신 어린이집 문제, 비정규직 못 쓰고요. 그 다음에 도서관도 출입 못하고, 뭐 이런 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지적됐던 것이 서울대 이제 수많은 그 위원회, 학내 의사결정과정 기구가 있는데 거기에 학생들이나 비정규직들은 원천적으로 참여가 배제되어 있다. 요 세 가지 지적을 감사원에서 지적을 받았어요. 자, 그리고 이제 한편으로는 이런 이제 근대화된 모습뿐만 아니고 교수가 학생을 노예처럼 부리고 성폭력 일삼거나 주요 이제 의사결정을 교수들이 독점하는, 이건 사실 공권적이고 전근대적인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건 기업화와 새롭게 매체화된 모습이고, 어쨌든 이런 점에서 대학이 기업화된다는 의미는 지식 생산이 변화된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다시 말하면 대학에서 어떤 연구를 할 것인가에서 공적인 이익보다는 사적인 이익이 지배를 하게 되고, 그런 점에서 사회적으로 보편적으로 유용한 지식이 생산될 가능성은 점점 더 낮아진다. 그리고 이렇게 생산된 지식은 당연히 이익을 위해서 배타적으로 소유가 되겠죠. 뭐 각종 이제 특허나 뭐 지식자산권처럼 소유됨으로써 널리 공유가 되지 못하고, 그리고 특정 학문 분야의 자원을 쏠리면서 보편적인 지식 생산과 교육이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게 우리 사회에 유용하고 비판적인 지식과 담론의 생산, 그리고 학내에서 습득하는 것을 방해해서 더 궁극적으로 이제 운동의 주체 형성에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다. 단적인 예가 최근에 이제 그 가습기 살균제 유해성 관련된 보고서를 조작하고 대가로 돈을 받는 여기 수우대 교수가 있죠. 이런 지식인 같지도 않은 지식인들이 대학에서 나타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사회적으로 사실 어마어마한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는 기관 아닙니까? 그죠? 대학들이, 여기 서울대뿐만 아니고 사립대학들도. 그런데 그 대학에서 생산되는 연구 성과물들이라는 것이 일개 기업의 이윤 추구에 도움이 된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사회적으로 지금 얼마나 심각한 문제들이 많아요. 미세먼지 문제가, 기후변화, 그리고 우리가 대응해야 될, 우리 전 인류가 대응해야 될 문제들이
심각하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에 대한 연구는 안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대학의 학자 연구자 입장에서 노학연대 이것을 이를테면 학문적으로 연구하고 싶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걸 못해요. 이거 하면 당장 연구비도 안 나오지만 내가 다음에 강의를 맡을지 안 맡을지도 모르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특정한 이해관계만을 배타적으로 대변하는 그런 연구문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우리가 좀 더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다. 대학에 문담 있는 주체들이 학생들뿐만 아니고 대학원생 그리고 조교들 그리고 대학에서 일하시는 노동자들. 왜냐하면 대학을 바뀌지 않으면 우리 사회가 바뀔 수 있는 가능성도 원천적으로 존재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하나 더 이제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렇게 대학에 대한 위상을 찾기, 대학의 올바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이게 중요한 것이 우리 사회에서 대학이 갖고 있는 초중등 교육에 대한 규정력 때문이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다 경험하셨겠지만 초중등 교육은 그 자체의 목적과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상급학교, 특히 대학에 가기 위한 준비 단계로서밖에 종속적인 의미를 갖지 못합니다. 그래서 초중등 교육 자체가 정상화되기 위해서라도 대학은 제자리를 찾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발제 잘 들었고 뭐 노학년 때 시작이라고 하면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지금 서울대가 얼마나 기업화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을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물론 좀 대학이 교육과 연구가 그 대학의 의미에 포함이 되고 또 이렇게 대학이 기업화되는 게 교육과 지식에 대한 권리를 축소해 나타내는데 또 그와 동시에 사실 이 대학이라는 공간이 교육과 연구만 이루어지는 공간은 아닌데 너무 노동에 대한 그런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많이 본다는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없으므로 또 빠르게 다음 발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발제는 비정규직 없는 서울대 만들기 공동행동에서 나경님이 지금 다시 노학연대의 의미와 방향에 대해서 발제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비정규직 없는 서울대 만들기 공동운동 정책팀의 나경이고 오늘 지금 다시 노학연대의 의미와 방향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비서공에 있는 정책팀의 친구들이 이제 지금 우리가 노학연대를 하는 비서공의 이유는 무엇일까라는 것을 스스로의 언어를 찾는 과정에서 의미를 정리한 것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뭐고 우리에게 부여된 과제는 뭘까라고 정리한 것을 제가 대표로 발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해주셨지만 앞서서 오늘날 비서공의 정책팀원들과 논의를 해보면서 느꼈던 것은 오늘날 노학연대를 고민하는 이유는 지금 노동의 문제, 특히 불안정 노동, 비정규직의 문제를 이해하는 것이 현재 사회를 이해하고 분석하고 통합하는 가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노학연대를 고민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노동의 불안정이 문제인 이유는 노동의 불안정이 또 삶의 불안정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노동이 불안정하면서 사람들은 끝없는 경쟁 그리고 자기개발에 내몰리게 되면서 그 속에서 당연히 고통받고 우울감에 빠지거나 아니면 그 상황에서 소수자와 사회자에 대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나 착취를 스스로도 하게 되는 과정이 발생하는데 그 과정에서 자신의 고통을 경쟁 속에 있기 때문에 자기 개인을 해서 자기의 잘못으로 떠넘기고 있고 그래서 사회적 문제로 발전시키지 못하고 있다라는 상황인데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이런 경쟁과 불안의 원리라는 이 사회가 작동하는 어떤 핵심적 방식 그에 맞서는 어떤 시대적 과제고 시대적 요청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대학생 집단은 사실 이미 학업에만 몰두하고 있진 않죠. 이미 다양한 알바 노동을 포함해서 노동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래도 여전히 학업을 주로 한다는 점에서 노동자 집단과는 구분이 됩니다. 대학생들은 대학에서 학업을 수행하는 존재인 동시에 학업만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후의 노동자로서 예비 노동자로 자신을 정체화하고 그를 준비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런 학생의 지위에서 노동자와 연대하는 것을 우리가 노학연대라고 불러왔잖아요. 그런데 앞서 말씀해주셨듯이 이제 노학연대는 80년대의 노동운동을 이해하고 확산한 어떤 핵심 키워드라고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 출신 노동자, 우리가 학출이라고 하는 그분들이 현장에 투신하시면서 그 과정에서 노동운동에 많은 기여를 했고 그 영향이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고 있죠. 그런데 이런 어떤 두드러진 노학연대는 90년대 이후에 쇠퇴하고 그래서 오늘날 노학연대라는 말 자체가 사실 엄청 낯설잖아요. 하지만 17년도, 18년도에서 우리가 일부에서 발제를 들었듯이 특히 각 대학의 청소노동자 해고 철회 투쟁을 계기로 노학연대가 다시 가시화되고 발생하고 있고 서울대에서도 지난 몇 년간 있었던 연대 시각강사 해고 투쟁이라든지 아니면 미학생 조별 투쟁에 연대하면서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노학연대를 통해서 어떤 변화를 꿈꿔볼 수 있구나 라는 것을 고민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날 다시 그래서 노학연대가 어떤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무엇을 할지에 대해서 고민하기 이전에 기존의 노학연대를 다시 되돌아보면서 주의해야 할 몇 가지 난점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80년대 노학연대가 그리고 노동부 어떤 식으로 쇠퇴했고 어떤 한계가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어떤 세 가지 정도를 고려해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앞서 이제 말씀해주셨듯이 시혜적 활동을 넘어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대학생들이 노동 문제나 노동자를 접할 때 그럼 불쌍하니까 도와주면 되는 건가? 뭐 힘든 일이니까 고통받으니까 도와주면 되는 건가?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물론 노동자가 많은 고통에 처해 있고 사회적 차별을 받고 있다라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시혜적 관점을 극복하는 방안은 그 차별의 원인이 노동자 개인이 아니고 사회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 그래서 개인을 도와준다라는 것을 넘어서 사회 구조를 바꿔내겠다로 나아가는 것이 이 시혜적 관점을 극복하는 방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동자는 이 사회의 어떤 흐름 안에서 고통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고통받기 때문에 이 사회를 함께 바꿔나갈 존재라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 첫 번째와 겹치는 부분인데 노동자의 대상화를 극복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80년대 대학생들은 이제 노동자들이 사회변혁의 주체다라고 훈명을 했는데 대상화라는 말은 사회변혁의 주체라고 의사를 하는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공부를 하면서 노동자들이 이렇게 사회를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어떤 개인적인 삶이나 어떤 개인적 특성 그런 것들이 지워진 어떤 노동자 개인이라는 구체적 인간이 지워진 어떤 추상적 노동자로서 노동자를 대하고 그런 과정에서 이론을 만들고 설득하는 것들이 많이 어떤 괴리감을 가져왔고 노동자와 학생들이 충돌하게 되었다. 뭐 이런 지점이 있습니다. 그런 지점에서 바로 그 대상화를 극복하고 서로가 어떻게 주체가 될 수 있는지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는 노학연대가 어떤 정치적 가능성과 영향력을 갖는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의 투쟁을 더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투쟁 사이에서 어떤 교집합을 발견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가 함께 어떤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지 어떤 공동체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세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노학연대를 하면서 고민해야 하는 일들은 단순히 노동자들의 요구를 관철시키는 데 끝나지는 않는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노동자와 학생이 각각 함께 처한 고통과 그 아래에 있는 차별적 구조가 무엇인지를 고민해보고 그 노동자와 학생 각각의 요구가 왜 서로의 공통 요구가 될 수 있는지 왜 우리가 연관지어 있는지를 사유하고 그를 바탕으로 어떤 공통의 의제와 노동을 만들어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아래서의 공공부문 비정규직화 정책과 그리고 노동정책 규정을 앞서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가운데서 핵심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건 문재인 정부 아래 와서 오히려 더 세련되고 교묘한 방식으로 어떻게 노동자가 고통받을 수 있는지가 만들어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과정에서 이제 노학연대의 현재적 의미를 다시 고민하는 것은 이 어떤 불안정 노동의 사슬을 기관적으로가 아니고 얼마나 정확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끊어낼 수 있냐라는 것을 상상하기 위해서인데요. 그 과정에서 노학연대를 고민하는 데 있어서는 노동과 교육이 어떻게 촘촘하게 얽혀서 이 차별이라는 것을 정당하고 있는지 그걸 발견하고 함께 교육과 노동을 같이 바꿔내기 위해서 노학연대를 고민해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저희가 노학연대의 현재적 의미가 무엇일까를 세 가지 관점에서 정리를 해봤는데요. 크게 첫 번째는 공동체적 관점, 그리고 노동시장적 관점, 그리고 지식 권력의 관점에서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적 관점에서 사실 저희가 핵심적으로 하고 싶었던 얘기를 하나로 정리하자면
대학에서 박탈당한 존재, 이 노동자와 학생이 함께 대학이라는 공동체를 바꾸는 과정이 바로 노학연대다라는 것인데요. 이제 많은 경우에 대학이 진리의 상아탑이라고 묘사가 되잖아요. 그렇게 되는 것은 대학의 교수들도 있고 학생들도 있고 대학에서는 뭐 연구도 이루어지고 수업도 있고 또 공부도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하지만 그 진리의 상아탑이라는 이름이 가리고 있는 것 속에는 많은 노동자들의 노동이 있고 그리고 노동자들의 착취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지만 대학에는 많은 경우에 마치 노동이 없는 것처럼 그려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노동자들의 목소리도 이제 지워지는 경우가 많고 보이지 않고 노동 자체가 그리고 대학의 구성원들이 누가 어떻게 어떤 노동을 하고 있는지도 관심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매일의 대학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노동은 아주 필수적인 과정이기도 하고 또 대학이 스스로의 원칙을 유지하고 키우기 위해서 노동자들을 착취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이런 대학의 상황에서도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는 대학 안에서 시민권을 박탈당한 존재라는 것이 특이할 만한 점인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청소나 경비 업무 등을 담당하는 노동자들과 같은 경우에는 대학에 절대 직접 고용되는 수가 적고 많은 경우에는 하청업체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고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대학의 직원이다 아니면 이 공동체의 구성원이다 라는 지위도 인정을 못 받는 경우가 많죠. 이렇게 되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대학은 자신의 공간이 절대 아닌 것이 되고 대학은 그들을 구성원으로 인정하지도 않고 운영의 주체로도 인정하지 않게 되죠. 하지만 이런 것들이 기만적인 것은 대학은 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으로부터 독립되어서 존재할 수가 없기도 하고 모든 노동은 대학에 필요한 노동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명하는 개념이 노동의 연계성과 평등성 개념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 대학은 대학에 있는 정규직 교수 혼자 있다는 거예요. 교수님이 수업을 한다고 생각을 해봐도 강의실에 와서 그냥 수업 내용을 말한다고 해서 수업이 처리되는 것이 아니고 수강 신청, 강의실 배치, 아니면 초안지 처리에 이르기까지 어떤 행정 업무가 필요하고 또 조교님이 와서 과제 제출하거나 피드백 주시는 것도 필요하고 또 강의실을 청소하고 강의실에 냉난방을 켜고 전기가 들어오게 하고 이런 모든 과정에서 노동이 필요한데 그래서 생각해보면 정규직 교수가 수업을 하나 하는데도 교수의 노동뿐만 아니라 이렇게 수많은 노동자들의 노동이 모두 합쳐졌을 때 이 노동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었을 때 비로소 수업이라는 하나의 행위가 가능하고 대학이 유의미하게 굴러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많은 사람들이 중요한 노동과 덜 중요한 노동, 핵심 노동과 비핵심 노동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그런 건 없고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필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모든 노동이 연결되었을 때 유의미한 하나의 결과물을 낼 수 있다는 게 노동의 연계성이고 각자가 필요한 위치에서 자신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율적이고 존중받아야 한다라는 것이 노동의 평등성이라는 개념인데요. 이 원칙을 우리가 대학 공동체 안에서 확인해 나가는 것이 이제 우리가 노학연대를 하는 공동체적 관점에서의 의미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노동자 간의 위계를 심화시키고 이것을 노동자 간의 위계를 경쟁 안에서의 결과로 정당화시키는 이 체제 하에서 그리고 특히 그 자본주의 체제에서 그 정당화를 이루게 하는 이론과 이데올로기를 생산하고 있는 이 대학에서는 그 노동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바꾸고 노동의 가치를 확인하는 과정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중요한 관점이라고 생각해보면 노동자와 대학, 학생은 결국 대학이라는 하나의 공동체의 구성원이고 그렇기 때문에 대학을 함께 바꿔나갈 수 있는 주체라는 것인데요. 맨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대학에서 노동자와 학생은 모두 박탈당한 존재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학을 운영하는 권한, 대학의 통제권은 대학을 물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소수, 총장이나 이사회원들에게 집중이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당연히 그 과정에서 운영 과정에서 노동자와 학생이 배제되고 노동자와 학생에게 적대적인 방식으로 대학을 운영합니다. 임금과 고용 조건을 악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학문을 구조조정하거나 학과를 통폐합하고 학생의 교육 관리를 침해하는 등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운영하면서 대학은 점점 더 대학을 운영하는 경영자의 입맛에 맞게 수익 중심으로 운영돼가고 있죠. 그럼 그 과정에서 대학에서 학생의 권리가 후퇴하는 것, 그리고 노동자의 처지가 악화되는 것이 근본적으로 같은 이유와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걸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수익을 내겠다, 수익 중심으로 운영하겠다라는 하나의 어떤 정책적 기조, 대학 운영의 기조 아래서 노동자와 학생 모두 고통을 받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일례로 서울대 발전기금 얘기를 해볼 수 있겠는데 발전기금은 이제 서울대 법인회계와 별도의 회계로 기부금을 받아서 이제 운영이 되는 회계인데요. 그 회계에는
매년 8, 9천억 정도의 여윳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여유 자금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에도 불구하고 대학에서는 인건비를 줄이겠다고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지 않나, 아니면 비정규직을 고용해서 정규직한테 줄 만큼의 돈을 아끼지 않나, 아니면 학생들을 대상으로는 강사료가 없다면서 수업을 폐강 조치하거나 아니면 수업을 열지 않나,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노동자와 학생이 겪는 이러한 고통들이 개별적인 것이 아니고 사실은 대학을 운영하는 하나의 흐름과 기조에 의해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왜 학생과 노동자가 대학이라는 공동체에서 같은 꿈, 같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지가 명확해진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나의 그런 이유와 하나의 그런 기조 아래에서 고통을 받는다면 노동자와 학생이 각각 처한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 공동체의 운영 방식을 바꿔내야 되고 기조를 바꿔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공동체 안에서 교육으로부터 소외되고 노동으로부터도 소외되는 학생과 노동자가 그렇게 이 대학이라는 공간 안에서 연대의 공동체를 만들고 연대를 꾸려서 이 대학을 바꿔나갈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질적으로 대학을 소유한 몇몇이 아니고 대학의 대부분의 구성원, 그리고 대학의 정말 주체인 노동자와 학생들의 손으로 대학의 운영권을 가져오고, 그리고 대학을 더 민주적이고 평등한 곳으로 운영하면서 교육의 원래 목적을 살아 숨쉬게 하는 대학으로 만드는 것이 대학에서의 노동자 학생 연대 활동의 과제이고 또 의미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공동체적 관점에서의 정리를 해보자면 이 대학 아래에서 고통받는 노동자와 학생은 사실상 같은 하나의 운영의 이유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대학을 바꿔내는 것이 노동자와 학생 모두의 공통의 과제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노동시장적 관점에서 5학년 때 의미를 얘기하는 것의 핵심은 이제 노동시장과 그리고 교육 현장이 차별의 이데올로기를 공유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저항하는 것이 바로 5학년 때다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정책들을 보면 이제 정규직, 비정규직의 차별로 끝나지 않는 여러 가지 차별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말을 하자면 비정규직에서의 차별은 비정규직의 차별로 단절되는 것이 아니고 정규직 내부의 어떤 임금 산정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노동 조건의 문제라든지, 그래서 전체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과 어떤 조건의 문제와 분리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본주의 체제는 노동자 혹은 이제 학생이나 취준생과 같이 예비 노동자를 평가하고 이제 줄을 세워가지고 그 각각의 능력에 맞는 일을 준다. 그리고 네가 하는 만큼, 네가 능력에 맞는 만큼 임금을 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앞서 이제 핵심 노동과 비핵심 노동이 아니고 대학에서도 각각 모두가 자기의 위치에서 필요한 노동을 한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더 중요한 임무, 더 중요한 능력이라는 건 사실 기업의 입장이나 아니면 대학을 운영하는 일부 소수의 입장에서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어떤 임의의 기준으로 설정되어서 그런 핵심 노동과 비핵심 노동이 나뉜다는 건데요. 실제로는 그들이 더 중요하고 더 핵심적인 노동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그 덜 중요한 일, 비핵심 노동과 유기적으로 연결돼서 모두 하나로 전체가 될 때 각각의 노동이 어떤 유의미한 성과를 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비핵심 노동과 핵심 노동, 비정규직, 정규직 이런 차별이 어떤 자의적인 기준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을 깨달으면 사실 그 차별을 극복할 가능성 또한 생기기 쉬운데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가능성을 상상하기도 어려워하죠. 그 이유는 이 사회에서 차별이 너무 만연하고 보편적인 것이라서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사회에서 경쟁, 그리고 경쟁의 결과에 따른 차별적 대우라는 그 개념이 아주 기본적인 논리로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인데요. 그래서 사람들은 경쟁이 존재하는 것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경쟁이 존재하면 그 결과에 의해서 사정적인 보상이 주어지는 것도 너무 당연하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차별적인 대우를 스스로가 경쟁에서 낸 어떤 성과나 아니면 실패도 정당화하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블라인드 채용이 한창 논의 중에 있을 때 서울의 많은 유명 대학의 대나무 숲에 이런 글이 많이 올라온 걸 봤는데 자기는 사실 블라인드 채용 너무 억울한 것 같다. 내가 진짜 열심히 공부해서 이 땡땡 대학이라는 학력 타이틀을 얻었는데 그거를 내 취업에 사용하지 못한다는 게 얼마나 부당한 일이냐, 뭐 이런 얘기가 많은데요. 이게 사람들이 경쟁에서 어떻게 사회적 대우를 하는지 보여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은 단순히 이제 그런 차별이 존재하는 것을 넘어서 사람들이 경험하는 교육 과정에서 이 차별이 아주 체계적으로 정당화되기 때문이다라는 건데요. 이제 학교에서 학생들은 왜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하냐면 사실 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업의 성취에 따라서 앞으로의 노동이, 앞으로의 삶이 상당 부분 결정되기 때문임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중등교육에서의 입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고등교육에도 똑같이 이어져서 대학은 많은 경우에 취업의 시기에 어떤 좋은 성적과 스펙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사람들이 내면화를 하고 있죠. 그래서 대학 교육은 그래서 차별적인 노동시장 속에서 앞으로 학생들이 어떻게 잘 살아남을 수 있을지를 단련하는 과정, 그래서 뭔가 약간은 산업 예비군 양성소 같은 과정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교육 자체에서의 어떤 차별의 경험을 통해서 노동시장에서도 차별이 거듭될 거다라는 것을 어떤 암시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이데올로기에 순응하고 정당화하도록 만드는 과정, 그래서 사람들이 그 교육의 과정에서 차별과 경쟁의 원리를 내재화하게 만드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자신의 불행이 경쟁에서 패배한 것으로 인한 어쩔 수 없는 결과로 자기 기인을 하고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차별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공정하지도 않고 매우 자의적인 기준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다. 그래서 바람직하지도 않고 부당하다라는 걸 말할 수 있죠. 그리고 사실 말해야만 이 고통의 굴레로부터 벗어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여기서 어떻게 벗어날 것이냐에 대한 힌트를 노동 현장으로부터 찾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이 저임금 노동자를 생각할 때 저 사람은 진짜 쉬운 일하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을 하니까 돈 적게 받는 거지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노동 현장에서 실제 저임금 노동자가 일하는 것을 보면 사람들은 쉽게 그렇게 말할 수 없게 되고 질문을 하게 되겠죠. 정말 업무가 쉬워서 임금을 적게 받고 고용 불안에 치달려도 되는 걸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 현장에서의 차별은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다가도 현장에서 직접 일하는 사람들을 보고 노동 현장을 목격했을 때 사람들은 정말 이 차별이 사람들의 노동의 가치와 능력에 따라서 정당화될 수 있는 건가? 그리고 정말 그런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서 차별이 이루어지는 건가? 라고 물어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노동 현장과 연계하면서 5학년대의 경험 속에서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에 대한 차별뿐만 아니라 학생에 대한 차별 또한 언어화를 해내고 맞설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노동시장적 관점에서 이야기하고자 했던 것은 핵심적으로는 노동시장으로부터 교육에서의 차별이 발생하고 교육에서의 경쟁 그리고 교육 경쟁에 따른 차별로 노동에서의 차별이 일어난다. 그래서 노동자와 학생이 함께 이 차별이라는 것을 각각의 공간에서 인식하고 함께 교육과 노동을 접목시킴으로써 우리의 차별을 함께 끊어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식 권력을 대학에서 어떻게 해체할 것이고 그를 바탕으로 대학 공부를 어떻게 정치할 것이냐에 대한 것인데요. 맨 처음에 공동체적 관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대학이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진리의 상한탑이라고 생각을 하고 현실 사회에서는 어떤 분리되어서 세상을 모두 통찰할 수 있는 것 같은 공간, 그래서 진리를 향해서 전진하는 수도승들이 모여있는 공간, 이런 것들, 수도자들이 모여있는 공간으로 묘사되는데요. 그런데 사실은 생각해보면 대학은 그렇게 될 수 없는 공간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대학은 진공 속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고, 그래서 어떤 연구를 수행할지, 그래서 대학의 재정을 어떻게 마련할지, 공동체를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것은 많은 경우 이 사회의 국가의 어떤 지배적인 분위기나 경향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학 공동체 내부에서도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에 대한 치열한 논쟁과 갈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대학을 생각할 때의 이미지는 그런 것들이 싹 사라진 어떤 사유하고 갈등은 사라진 표백된 교육, 어떤 순결한 아니면 고결한 교육만이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표백된 교육의 현장인 대학의 지식은 어떤 것을 향하고 있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대학이 운영되는 과정에 있어서 4차 산업혁명과 같은 어떤 트렌디한 것이나 아니면 선한인재와 같은 총장님이나 대학의 운영진들이 주요하게 생각하는 교육 사업에는 수많은 비용이 들어가죠. 그리고 건설 비용도 엄청 막대하게 들어갑니다. 하지만 한편으론 인건 비용은 어떻게 줄일지 매번 고민하고 그 작은 돈을 줄이려고 안달을 쓰고 있는 상황인데요. 모두 시대의 지성을 자처하고 있는 이 대학 공간에서 이렇게 부당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인데, 그러니까 건설 비용은 투자로 인식되면서 인건비나 아니면 학생의 권리 보장을 위한 강사료 이런 것들은 비용으로 여겨지는 상황이라는 건데, 이 부당함은 권력을 가진 대학을 물리적으로 소유한 소수의 지배자들이 통제하고 승인하고 정당화시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학의 내부 사정이 그렇다면 대학이 사회에서 하고 있는 역할을 살펴보면 이제 현대 사회에서 지식을 생산하는 기관이 바로 대학인데, 지식이 현대 사회에서 중요한 것은 기술 발전을 통해서 실질적 생산력을 좌우하는 것이기도 하고, 한편으로 지식은 이 체제를 어떻게 정당화하고 좌우할 것이냐의 이데올로기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그 대학은 생산과 그리고 이데올로기라는 그 양축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 대학을 누가 운영하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게 엄청나게 많이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례로 세계대전 시기에 보면 대학은 무기 개발 그리고 전쟁 수행을 어떻게 할지 전략 개발에 힘을 쏟았고 전쟁을 어떤 식으로 전당할지 논리들을 개발해냈습니다. 그리고 이후 시기에 이제 고등교육과 대학의 확대가 되면서 대학의 재정 부담이 이제 커지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국가는 교육 재정의 책임에서 손을 놓고 그걸 그냥 민간의 책임으로 떠넘깁니다. 아니면 대학이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그걸 떠넘기게 되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대학의 재정은 대부분 국가가 원하는 사업을 따와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나 아니면 민간 기업으로부터 얻어와야 하는 그런 대학 기업화의 시대가 펼쳐지게 되는데 이런 기업화의 시대에서 대학은 시장 친화적인 연구를 하고 연구와 교육 과정에서도 적극적으로 경쟁과 차별의 원리를 정당화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서울대도 이런 흐름으로부터 절대 자유롭지 않습니다. 학생들이 2016년, 17년 투쟁을 통해서 거세게 반발했던 시흥캠퍼스 투쟁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학교는 계속 그 시흥캠퍼스를 강행해서 건설하고 있죠. 그리고 그 시흥캠퍼스에 지어지는 것들은 대기업에 연계한 연구소가 있다든지 아니면 시흥캠퍼스 계획에 대해서부터 공부와 보도자료로 시흥캠퍼스는 산학협력 전진기지가 될 거다라고 했다든지 이런 모습들이 잘 드러나는 것이죠. 이런 상황 중에서 대학 공부의 어떤 회의록 몇 번 아니면 대학 교수 몇몇의 사업 계획서 몇몇으로 이런 계획들이 통과되면서 많은 경우 대학의 교육과 어떤 운영 방식이 무계획적이고 또 최우선 기조는 비용 절감이 되는 상황에서 여기에 직격탄을 맞는 노동자들과 학생은 불안정한 노동의 굴레에 빠진다든지 아니면 지혜 낮고 어떤 계획 없는 어떤 철학 없는 교육에 직면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대학의 지식 권력에 정면으로 저항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노동자 학생의 연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대학의 역할에 대한 어떤 대학이 진리의 상마탑이다라는 환상을 깨내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대학 내 비정규직 문제 그리고 학생의 교육 문제를 해결하라는 요청은 곧 학교의 운영 방식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다른 수익이 아니고 노동자와 학생을 우선순위에 두라라는 요구이기 때문이고 이걸 하는 과정에서 대학이 하고 있는 연구나 교육 사업들이 사실은 이런 실체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폭로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결국 어떤 이야기냐고 하면 진리의 상아탑이라는 대학이 실은 어떤 기업 친화적인 연구를 해왔고 기업의 이익에 공모하기 위해서 아니면 자본의 이익에 공모하기 위해서 어떤 짓들을 하고 있는지를 폭로하는 과정이 지식 권력의 정면으로 맞서는 노학연대의 과정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학이 노동자와 학생의 우선순위를 두고 발전해야 한다라는 주장은 대학 밖으로 확장되는 과정에서 지식이 그리고 대학이 사회의 모든 구성원을 위해 존재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학과 대학의 구성원들을 정치적 주체로 만들고 대학을 정치적 공동체로 만드는 것들이 노학연대를 통해서 가능하고 그 과정에서 대학이 수행하고 있는 역할들을 폭로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이런 논의들을 바탕으로 이제 그럼 노학연대의 현재 과제가 무엇이고 무엇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한 저희의 고민을 보려봤는데요. 이제 발제문을 보시면 1번, 2번, 3번으로 갈수록 이제 분량이 주어지는 것은 저의 경험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대학 공동체 안에서 고민을 하면서 무엇을 할지는 많이 고민해봤지만 대학의 울타리를 넘어서 그리고 대학의 역할에 있어서 무엇을 할지는 아직 좀 더 많이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오늘 토론회 이후에도 계속 이 고민을 나아가면서 함께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대학 공동체 안에서 우선 무엇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일단 저는 가장 첫 번째로 필요한 일은 대학 안에서 노동자와 학생 간의 벽을 허물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경우에 대학에서 노동을 은퇴되거나 아니면 공공연한 비밀처럼 존재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학생과 노동자는 서로가 분리된 존재라고 생각하고 관련성이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게 되죠. 그런 상황에서 서로가 어떤 관련성이 있다, 매개가 있다거나 아니면 서로가 유의미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상상하기가 아주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와 학생이 새로운 연대 공동체를 향한 관계를 맺는 작업은 대학은 사실은 매일의 노동을 통해서만 유지될 수 있다라는 강의실에서 수업을 하기 위해서는 교수만 필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당연한 일을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노동을 가시화하는 작업으로부터 노학연대를 시작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를 들어서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발표한다든지 노동 현장에 대한 레포를 작성한다든지 아니면 학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인터뷰한다든지 이런 작업이 필요하다는 생각도 들고 한편으로는 근로자 학생들이나 아니면 대학원생들이 노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밝히거나
아니면 학생들 스스로가 하고 있는 알바 노동이 사실 노동이다 라는 걸 밝히면서 노동의 존재를 드러내는 작업이 가장 처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노동의 가시화를 통해서 관계 맺기를 처음 준비한 이후에는 5학년대의 의미를 확인하고 그를 통해서 서로의 어떤 품앗이, 한번 도와주고 우리도 도와주고 이런 것들을 넘어서 서로가 주체가 될 수 있는 연대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선은 가장 첫 번째로 상호 연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 학생에서 생각이 났던 것은 이제 저희가 작년에 비학생조교 투쟁에서 함께 집회를 하고 그리고 조교분들이 저희 선막에 와서 응원을 해주시면서 저는 엄청 애틋하다고 느꼈는데 그 애틋하다고 느꼈던 게 단순히 우리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그렇다기보다는 이 대학에서 이 비정상적으로 굴러가는 대학에서 어떻게든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이 대학을 정상적인 것으로 만들려는 대학을 바꿔보려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래서 이런 것으로부터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작업이 상호 연대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노동자들의 투쟁에 시혜적인 시각을 넘어서 같은 공동체의 구성원이 공동체를 바로 세워내는 싸움이기에 함께 하는 것이고 노동자들은 학생들의 투쟁에 어린 친구들이 너무 고생한다를 넘어서 학생의 권리를 보장받고 주체가 되는 대학에서야 비로소 모든 구성원들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다라는 이유로 함께 해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상호 연대를 하면 그 다음 단계는 서로의 투쟁을 단순히 지지하고 그래서 연대 성명을 내거나 집회에 가서 발언을 해주거나 이 차원을 넘어서 서로의 영역을 넘나들면서 함께 할 수 있는 의제를 발견하고 쌓아나갔으면 좋겠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 작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답은 저는 어떻게 보면 비서공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도 조금은 듭니다. 그래서 한 번의 투쟁을 넣으면 장기적인 관점으로 노학연대를 고민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이렇게 하려면 상설적인 연대체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상설적인 연대기구를 만들고 운영하는 것으로 시작해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연대기구를 통해서 학생과 모두가 상시적으로 소통을 하면서 서로의 현황 아래에 있는 어떤 공통 기반, 원인을 찾아가고 그래서 그에 대한 대안적 정책 연구를 해볼 수 있다는 것인데요. 예를 들자면 최근에 비서공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는 이제 생협 조리 노동자들의 건강권 문제를 다루면서 실태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동시에 학생과 다른 구성원들의 생활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학내 상업화나 외주화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동시에 고민을 하면서 공통 원인이 무엇일까를 고민해봤더니 생협의 운영 상황이나 어떤 재정상의 문제 때문에 그렇다 하면서 그에 대한 정책 연구를 하면서 생협의 직영화라든지 아니면 생협에 있는 이익잉여금의 공공체적 사용과 같은 대안을 고민하고 있게 되었는데요. 이게 정말 좋은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비서공이 이렇게 생협에 대한 대안을 고민할 수 있게 된 것은 비서공이 그냥 한 번의 투쟁이나 어떤 현안에서 노동자가 연대하는 것을 넘어서 상시적으로 노동의 문제를 고민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구여서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생협의 문제를 다루면서 깨달은 것은 상설연대 기구의 가능성이 돋보인 것은 상설연대 기구에서 학생이 수동성을 벗어버리고 자신의 위치를 찾을 수 있다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제 상설연대 기구에서 학생들은 노동 문제에 있어서의 당장의 이슈나 현안에 주목하는 것을 넘어서 그 문제에서 발전해서 어떻게 사회현상을 비판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이론적으로 분석하면서 대학과 사회에 대안적인 정책을 제시하는 역할을 할 수 있고 이렇게 되면서 5학년대 과정에서 학생들이 어떤 조력자에서 자신의 역할을 부여받고 그래서 함께 다른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는 주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학 내부에서 5학년대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가장 첫 번째로 노동을 가시화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는 상호 연대를 통해서 서로가 어떤 관계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연대 기구를 만들어서 이를 운영함으로써 노동자와 학생이 서로 모두가 주체가 되는 어떤 투쟁을 만들어 나가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대학의 울타리를 넘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까 동국대에서 발제해주신 분이 결국에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권과 그리고 자본을 향한 투쟁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게 말씀해주신 이유는 대학의 노동 문제는 사실 대학 안에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학과 노동시장이 연장선상에 있으면서 이 사회가 노동 문제를 다루는 방법과 맥락이 고스란히 대학 안에 와서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대학 안에서의 노학연대는 결국은 대학 울타리 너머의 사회로 관심을 확장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학 안에서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 문제를 다루려면 자연스럽게 최저임금 사립범위의 문제를 다룰 수밖에 없고 또 서울대 내에서 고용 안정을 넘어서 무늬만 정규직화가 아닌 진짜 정규직화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문재인 정부의 기만적인 정규직화 정책을 이야기하고 비판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노학연대를 함에 있어서 각 대학 안에서 공론화를 해내고
각 대학의 당국과 싸우는 일도 정말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결국 문제를 정말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같은 문제를 경험하는 각 대학의 학생과 노동자들이 모여서 대학의 담장을 허물고 함께 공동의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필요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정규직 문제에 있어서 예를 들자면 각 대학의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학생들이 정부가 책임지고 대학 비정규직 문제 해결하라 라는 것을 요구하면서 대학 비정규직 문제를 사회적 정치적 의제로 만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동시에 대학 비정규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비정규직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대학 바깥에서 싸우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과도 연대하고 함께 비정규직을 사회적으로 공론화하고 문제화할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비서공이 초중등학교 비정규직 투쟁 사업장을 방문하면서 함께 교육 현장에서의 비정규직이 왜 문제인지를 알려보고 함께 정부한테 교육부에 학교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라는 요구를 해볼 수 있고 투쟁을 해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5학년 때에 있어서는 문제의 원인과 구조인 사회를 향해서 관심 확장할 필요가 언제나 있고 또 같은 문제를 경험하는 주체들과 공동의 투쟁을 만들어서 사회적 정치적 의제화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대학의 역할을 고민하면서 어떤 일을 해볼 수 있냐는 것인데 대학이 사회에서 지식과 기술의 생산을 담당하는 기관임을 생각해봤을 때 대학이 지식을 생산하고 공유하는 방식을 비판하고 풍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학과 기업이 실질적으로 혹은 인적으로 유착되어 있고 그래서 대학이 어떤 기업의 외부 기관처럼 기술을 연구해서 그 기술 연구의 결과를 기업이 독점하게 만든다든지 그래서 혹은 이제 친기업적 이데올로기를 재생산해서 어떤 식으로 차별과 경쟁을 정당화하는지 이런 지점들을 폭로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상황에서 대학의 재정상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학을 기업적으로 운영하는 것, 그러니까 위험 부담을 줄이거나 아니면 위험 부담을 구성원에게 떠넘기거나 그리고 이익과 효율을 극대화하려는 그런 운영 방식을 지적하고 폭로해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는 핵심이 된 대학 내부의 산학교육반이나 기술지주 회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기술을 생산하는 방식, 이론을 생산하는 방식을 어떻게 대안적으로 해볼 수 있느냐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한 기업의 지원이나 임대료가 아닌 공적 재정으로 대학을 운영하게 할 것을 요구해 볼 수 있고 또 기업적으로 운영되는 대학에서 나타나는 독점적이고 폐쇄적인 의사결정 구성을 민주화하는 작업도 동시에 동반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주 발제가 길었는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질문 나눠주시면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노학년 때의 의미를 공동체적 관점, 그리고 노동시장적 관점, 지식 권력 해체의 관점으로 나눠서 설명을 정말 잘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노학년 때의 의미를 고민하고 대학의 역할을 고민하고 우리가 만들어 나갈 사회를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근데 시간이 없어서 질문이나 논의할 지점을 딱 하나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하실 거나 같이 논의해보면 좋을 만한 거 있으시면 같이 얘기를 해볼게요. 준비 얼마 안 했다고 해서 걱정을 해서 학생이 편하게 그냥 하면 된다고 하더니 본인은 엄청 힘들어요. 학교 다닐 때 얄미운 공부 하나도 안 했다고 보고 막 네, 그러면 네, 3시간 동안 이렇게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아까 말했지만 오늘 되게 많은 걸 고민하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으로 좀 우리 같이 고민하고 오늘 뭐 질문해보지 못한 것들이나 논의해보지 못한 점들을 나중에 잘 생각을 해보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것으로 지금까지 노학년 대 토론회를 마치도록